나를 만든 건 수많은 이들의 희생. 그렇죠. 징용당해서 온 분들도 많았고 지금의 나를 키운 건 수많은 이들의 염원. 끈질기게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 물에 전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둥 떠가지고 그냥 시신성 냄새가. 아이고 그저 있을 때는 뭐 썩는 냄새가 나서 못 견뎠어요. 수면 아래 가라앉은 그날의 이야기. 지키기 위해 죽어갔고 지키기 위해 살아야 했던 나의 삶, 우리의 역사. 살아야 돼. 포위되면 어떻게든지 나와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남았기에 다시 삶은 계속된다. 매일 여기 하루에 버스가 뭐 10대, 20대씩 와갖고 등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그냥 꽉 차 있었어요. 반짝반짝했어요, 밤이면. 누군가에게는 외딴 섬,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이 동네 사람이 다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호수 깊숙이 가라앉은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익숙해졌다고 그 일이 쉬워지는 건 아니다. 74살에 집 배운 김상준 씨가 매일 아침 오가는 길. 벌써 20년 넘게 이 길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순 없다. 우편을 배달하는 곳은 그만큼 멀고 험하다. 예전에는 진짜 완전히 아주 오지 그런 의지가 없었어. 배 아니면 진짜 꼼짝도 못하고 그때는 이제 열흘에 한 번씩 장배가 다녔고 장날 열흘에 한 번씩 장 보러 가면은 하루 나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장 봐가지고 이제 또 들어오고.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때론 세차게 내리꽂은 폭우를 뚫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빙판길을 미끄러지며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으로 향했다. 우체국에서 차로 1시간, 다시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육지 위의 섬. 김상준 씨는 화전민인 아버지를 따라 6살 때 처음 이곳에 왔다. 그동안 강산이 7번 바뀌었지만 마을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곳이 곧 김상준 씨의 삶이다.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예. 별일 없이? 예, 별일 없습니다. 형님. 응. 아, 자주 놀러 오시고 그러시지. 바쁘시나 봐요. 요새 고추 심냐고. 고추 심이라고요? 네. 마을 주민 모두가 형동생하는 사이. 내일 또 뵙시다 형님. 내일은 노는 날이고. 내일 노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천이나 나가요 나하고. 소주 한잔 하게요. 예. 비수구미 마을에는 김상준 씨를 포함해 4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가까운 이웃이라 해도 얼굴 보기는 힘들다. 바로 옆집도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물 설고 낯선 이들은 할 수 없는 일. 아버지 따라다니면 하던 일이 곧 되니까. 어려서 고생 많이 했으니 10살에서부터 내가 지게질을 배웠어. 지게질. 20kg짜리 쌀가마의 무게가 버거워도 맘 편히 내려놓을 순 없다. 20여 년 전 마을 이장을 하면서 처음 집 배운 일을 시작했는데 이장을 그만둔 지 한참이 지났건만 선뜻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선량한 마음만으로 짊어지기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고되다. 나도 지금 무릎이 슬슬 아프기 시작해. 이쪽 다리가. 안 그랬었는데. 지금 몇 개시야 지금? 안 그랬었는데 올부터 그래 올부터. 오래오래는 하시면 안 돼. 여기가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는데 죄송한 마음이 더 큽니다. 여기가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 동네는 다 이래 길이. 우립도 그렇고 길이. 이장님 없으면 큰일 나시겠다. 큰일 나요. 그래서 안 돼. 언젠가는 딴 이장이다가 했다가 그 이장이 또 포기하더라고 못하고. 여간에 못해요. 다 이렇게 올라다니는 길인데. 여기 사장님이 주셨어. 왜요? 여기 올라오는데 힘드시다고 안고. 무거운 거 안고 댕고 그러니까 안타까우셨는지 이걸 주시더라고. 이걸로 지고 다니라고. 아주 세상 좋아. 아주 마을 이름인 비수구미는 신비로운 물이 비친 9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뜻한다. 이방인의 발길이 닿기 힘들어 지금도 오지 중에 오지라 불리는 곳. 김상준 씨가 아니면 뱃길과 산길을 왕복 3시간 넘게 달려야 택배 하나를 받아볼 수 있다. 이거 하나 찾으려고 나갔다 오려면 기름값만 해도 보통 2만 원. 아니 그러면 수고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는 길에 갖다 주는 거고. 이번 배달은 집배원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부탁이다. 이거 왜 이렇게 포장을 허술하게 했지? 그러니까. 가서 삼 하나 깎아 먹고 가. 허술해. 오는 길에 갖다 주는 것 치곤 제법 품이 많이 들지만 비수구미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싫은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내가 늘 감사를 느끼지요. 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참여를 시키면서 여기 한 박스 드리고. 이분도 서울 살다가 이사 들어온 분이에요. 여기 들어온 지 한 10년 됐어. 물론 이제 자식들은 다 시내에 있지요. 또 나가보면은 하루를 못 자는 거야. 너무 막 답답해. 그래서 그냥 집사람도 아이 그냥 빨리 가자. 그래 우리 갔다가도 안 자고 그냥 들어와요. 내리길이 엄청 많게 생겼네. 골치 아파 드셔요. 이젠 번잡한 도시가 오히려 낯설다. 그래 한동안 살면서 이렇게 붙어 살면 좋은데 가깝게 살면 좀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우리 집사람 한 동네 살아도 커다란 호수에 가로막혀 왕래가 쉽지 않은 이곳에서 마을 주민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택배 같은 거 갖다 드리면 아까 같은 어르신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들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갖다 드리면 뭐 그렇게 보람이지. 뭐 좋아하시고 고맙다 그러고. 예. 그런 거 보람이지. 우리 딸내미는 제발 좀 나와 살아라고. 1년에 한두 번 오는 것도 힘들대. 여기 평생을 살고 있는데 막상 떠난다고 보면은 그렇게 떠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비수구미 마을이 처음부터 오지는 아니었다. 산속의 바다라 불리는 855가 생기고 마을로 가는 길이 물속에 잠기면서 사람들로 북적이던 육지는 순식간에 외딴 섬처럼 변해버렸다. 바로 한가운데는 삼거리가 있다. 이쪽에가 말 그대로 이제 Y자잖아요. 저희가 보기는 꽤 물이 차고 하니까 여기가 상거리라고 또 침을 그렇게 놔하더라고요. 이정표 하나 없는 물 위.
오른쪽에는 가면은 양구로 가고 이제 왼쪽으로 오면 우리 이제 평화이댐으로 가는 그 부근을 갖다 그 동네 분들이 거기를 산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댐이 만들기 전에는 원래 하천의 번화가가 지금 그 산거리라고 거기가 원래 하천의 최고 번화가 됐답니다. 지금은 뱃길을 일컫는 삼거리지만 8호호가 생기기 전 이 아래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진짜 삼거리가 있었다. 화천 최고의 번화가임을 상징하는 면사무소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학교. 돌담으로 둘러싼 소박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거리는 8호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학교가 스몰되니까 폐교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개울 건너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학교로 이제 통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배 타고 마을에서 이제 공동으로 사공을 해줘요, 어르신들이. 그래갖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배로 날라주고 겨울에는 이제 어니까 또 그 결빙된 그 얼음 위로 걸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했던 겁니다. 1200가구 15,000여 명이 살아가던 터전 위로 물이 차오르면서 생긴 호수가 바로 8호호다. 8호호가 탄생한 건 화천댐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해발 1000m, 험준한 산자락에 화천댐을 건설하고 그 안에 10억 톤의 북한강 물을 가두면서 길이 21km에 달하는 인공호수 8호호가 탄생했다. 이 거대한 댐은 철골 콘크리트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댐이다. 화천댐이 첫 삽을 뜬 건 일제강점기인 1939년. 대륙 침략을 꾀하던 일본은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화천댐을 건설한다. 군수공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화천댐과 같이 대규모 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 경제성으로 보면 흙으로 흑댐이 좀 더 필댐이 훨씬 더 이제 경제성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오랫동안 수탈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콘크리트 댐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3,000여 명이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그중엔 강제징용된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죠. 징용당해서 온 분들도 많았고 맨 처음에는 기숙자하고 가족들까지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성촌을 만들어갖고 인부들이 거기서 단체로 생활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인력이 모자르니까 전국에다가 봉사대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뭐 전라도에서도 오고요. 이게 전국 각지에서 봉사대라는 명목으로 조직을 해갖고 그게 이제 반강제겠죠. 그렇게 와서 이제 인력을 채워서 공사를 마치는 겁니다. 댐 공사 현장에는 매일같이 시신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넘쳐나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댐 인근에 화장장을 2개나 가동했을 정도다. 화천댐 건너편에 동천리 쪽으로 산기슭으로 올라가면 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그 묘비가 이렇게 상당히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동천리 분들은 자기네 조상들 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정컨대 그 화천댐 공사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을 거기다 매장한 것 같아요. 거기가. 1939년부터 1944년까지 화천댐은 6년의 공사 기간 동안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끝에 비로소 완공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로호는 화천 저수지로 불렸다. 깨뜨릴 파, 오랑캐호.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이름이 붙은 건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파라오라는 데는 원래 고기반 물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 당시에는 물반 중공군 시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산하가 새로 피로 물들였다 해도 가원이 아니죠. 물에 중공군들 시신이 허옇게 떠 있었다.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아이고 그저 있을 때는 뭐 썩는 데가 못 견뎠어요.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열세에 몰려있던 국군과 유엔군이 어렵사리 서울을 재탈환하고 승기를 잡아가던 때였다. 캄캄한 자정 무렵 적의 역습이 시작됐다. 유엔군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중공군이 화천댐의 수문을 기습적으로 개방한 것이다. 순식간에 하천의 수위가 2m나 상승했다. 아군의 장비가 물에 떠내려갔고 전력을 보충해줄 보급선은 차단된다. 화천댐이 전략적으로 산업적으로 중요한데 또 군사 작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군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천댐 문을 만약에 열어버리면은 이제 그 남쪽에 북한강 따라서 춘천까지 수공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도 1951년 이제 초에 아군이 반격할 때 공산군이 화천댐을 좀 방류해서 실제로 아군이 약간 물자 손실을 좀 입은 사례도 있긴 합니다. 얼마 뒤에는 남진하는 중공군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댐 수문을 닫아 수위를 낮춰버린다. 화천댐은 반격을 계획하던 유엔군에게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화천댐의 위치 자체가 북한군의 남침을 막아내는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서 미국이 그야말로 어떤 한국에 대한 안보를 책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화천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화천댐과 같은 전략시설, 특히 전력생산시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화천댐의 존재를 매우 특수한 그런 그 대상으로 봤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동해상에 정박해 있는 미군 함정에 긴급 명령이 떨어진다. 화천댐이 적의 수중에 있는 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긴 어려웠다. 곧장 미 해군 폭격기가 화천댐을 향해 비행을 시작한다. 이들에게 떨어진 작전 명령. 화천댐이 이제 반격 격전에 있어서 아군에게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화천댐의 수문 정도는 좀 파괴해서 공산군이 수공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4월 30일에 이제 1차 공격을 해봅니다. 일반 폭탄으로 해보는데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래서 4월 30일 공격은 이제 실패하고 5월 1일에 어뢰가 준비돼서 5월 1일 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뢰를 실은 8대의 미군 폭격기가 공격에 나섰다. 화천댐은 남과 북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 적의 손에 빼앗긴 채로 역공을 당하느니 차라리 폭발을 해서라도 적의 수공을 막는 게 시급했다.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날의 기록. 험난한 산세를 뚫고 비행을 하던 폭격기는 수면 위로 급강하하면서 총 8발의 어뢰를 투하한다. 그중 6발이 댐의 명중, 2개의 수문을 폭파하면서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어뢰를 사용한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 기록이다. 이때 미 해군에서 투입한 비행기를 보면 그 AD 스카이 레이더라는 이제 기종이 있는데 이 기종이 이제 폭탄 싣고 이제 공격도 가능하고 또 이게 또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또 등장한 거라서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뢰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뢰는
배를 공격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수면에 가까이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수면 가까이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배를 타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문 공격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이게 미국 해군이 공식적으로는 어뢰를 사용한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폭파된 수문 사이로 물줄기가 터지면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된다. 모든 전선에 걸쳐 아군의 총반격이 시작됐다. 퇴각하는 적을 쫓아 북진하면서 화천댐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 새끼들이 그쪽 산이 다 놓고도 이쪽에는 아군이 있는 데가 좀 얕지. 그러니까는 거기서 싸우고 하는데 싸우고 해도 이때만 하는 것 같으면 얼른 싸우고 저기 들어가겠는데 그 새끼들이 뭐 덤비고 쏘고 하는데 아주 거기서 애먹었어. 총에 맞아 죽을 뻔했어. 밤에 이제 또 교통 차가 본다는 게 지금 되신데 이제 숨어서 이제 하는 거 교통을 하고 이제 산 꼭대기에 탁 하는데 밤새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못 오니까 살려면 하라 이게요. 살려면. 그 많은 한꺼번에 길에 들어설 수는 없으니까 강변을 따라서 이북으로 이제 후퇴를 하는 과정에 미군 저 전투기가 기총수사를 해가지고 전부 전멸을 하다시피 수세에 몰린 적은 도망칠 곳도 없었다. 뒤에는 아군이, 앞에는 8호호가 버티고 있었다. 우리가 막 쏘고 비행기도 쏘고 하니까는 저기 강이요. 사람 말도 못해요. 시체 산 때문에 그거니 비행기가 기름 땡고 그 하나가 기름 한 도라 물어요. 그러니까 2개씩 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틀어뜨리면은 불바다가 돼요. 떨어지 가보면은 이제 닭 튀기는 같이 사람이 그렇게 너무 두참해요. 사흘 반낮으로 벌어진 전투 끝에 중공군 세계사단의 심장부에 일격을 가하며 국군은 대승을 거둔다. 이 8.5 전투를 포함해서 이제 5월의 반격 작전이 이제 적군의 공세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은 이제 결전이죠. 한마디로 결전입니다. 그래서 5월 공세 이후에도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공세를 하자고 이제 마오쩌둥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마오쩌둥은 5월 공세에서 너무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포로도 거의 막 9,000명 가까이 나오고 중장비는 다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공세를 하려는 의지를 그냥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정전회담 요청하니까 중공군 측도 그냥 수락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공세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의 물꼬를 바꾼 전투. 덕분에 화천댐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다. 지금도 화천댐에는 그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댐 안쪽 깊은 곳에 길게 뻗은 통로. 감사랑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콘크리트 댐에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물이 새는 틈은 없는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측정 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중공군이 10,000명 이상이 숨어 있을 때, 폭격할 때. 그래서 댐체를 막 폭격당하는데 여기는 안전했던 거죠. 밖에선 목숨을 건 전투가 한창일 때 살기 위해 이곳에 숨어든 중공군은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공군들이 쓴 필체 같은 거 막 욕도 들어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현대판 살수대첩으로 불리는 8.5호 전투는 푸른 호수를 핏빛으로 물들이면서 막을 내린다. 전진하는 군인들도 피난을 가는 피난민들도
8호호에서 풍기는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마늘로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우리가 1, 2피난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스리코더를 군이 내줘서 그걸 타고서 이제 1, 2에서 그전 길이 요만했어요. 한 대밖에 못 다녔는데 가는데 송장이 많았어요. 송장이. 그 내려서 치우려고 했는데도 못 치우게 하고 그냥 바꿔 넘어간 것도 있고 그때가 몇 월인지 파리가 엄청 많았어. 그 파리를 아무리 차에서 쫓아도 파리가 차보다 빨라. 아주 새까맣게 달려 쫓아오는 거야. 장비가 없으니까 미군들 담프트럭 뭐 이런 거 미군 공병들의 그 담프트럭 이런 걸 빌려가지고 그 시신 처리를 했는데 그 시신이 물에 전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둥 떠가지고 그냥 그 당시 시체 냄새가 아주 코를 찔렀다. 시신 썩 냄새가. 뺏고 뺏기기를 반복하면서 한국전쟁 동안 8호호에서는 무려 5번의 격전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아군 5천여 명과 중공군 3만 8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 저수지가 8호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군을 대파한 국군의 노고를 치하하며 직접 하사한 이름. 8호호는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해방 당시에 이제 38조선 이남,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지역이죠. 이 지역의 발전 설비 용량이 19만 킬로와트 좀 넘는 정도인데 이 화천 발전소 하나의 그 발전 용량이 무려 10만 8천 킬로와트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천 발전소를 탈환을 하게 되면은 발전 용량이 무려 50%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 용량이 크고 산업적으로 중요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군이 북진할 때 이 화천 발전소, 화천 저수지를 꼭 장악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8호호 전투는 한마디로 화천 수력발전소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연백평야를 내주더라도 화천 수력발전소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특명까지 내렸다. 전쟁 과정에서 보면 지금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한 2년간에 걸친 진지전이 펼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화천댐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확보하느냐, 우리 한국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당시에 전력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수력발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화천발전소를 확보하느냐 여부가 당시의 동력체계 또는 에너지 체계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화천발전소, 화천댐을 제대로 보유하기 위한, 북한에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은 아주 강렬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화천댐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천수력발전소는 전력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핵심 축이었다. 하지만 해방과 함께 남북이 갈리면서 화천발전소는 북한에 속하게 된다. 문제는 북한이 예고도 없이 화천발전소의 전력을 차단하면서 발생했다. 일명 5.14 단전이라 불리는 그날의 사건으로 남한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까지 전력을 공급하던 화천발전소가 북한 시야에 들어간 건 남한으로선 치명적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은 화천발전소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탈환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전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아주 컸다. 아주 관심이 지대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에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화력발전은 거의 존재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단전 조치가 발생하면서 그것은 결국
이승만 정권이 실제 자체적으로 전력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됐고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전력 생산 기지가 화천댐이었다. 화력 발전은 뭐 생각할 여유도 없는 또 존재 자체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화천댐에 대한 그 전력 에너지 의존도는 매우 컸고 화천댐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내느냐가 이승만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서의 핵심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전쟁에서 화천댐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매년 6월이면 8.55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전쟁의 기세를 바꿔놓을 만큼 큰 승리였지만 아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8.55에서 전사한 5,000명의 군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 아버지였으며 살아남은 이들의 전우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이제 배가 고팠다는 거지. 이제 사람이 암만 뭐 해도 먹어야 살으니까. 이건 어느 때 주먹밥 가져오는데 어느 때 오늘지도 모른다 이게요. 근데 주먹밥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된장만 내가 좀 넣고 그냥 중국밥으로 이제 먹고 하는데 배고픈 배를 굶겨지고서도 전쟁을 하면서 그 밥보다가 총탄을 달라고 외치며 전쟁을 하던 그 선배 전우들 귀중하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다 내 던지고 자기가 열심히 싸우다 이제 전사하는 우리 선배 전우들 이들이 생각나요 지금도.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을 기억하는 이들은 점점 사라졌지만 8.55는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 숱한 희생을 딛고 피로 지켜낸 8.55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다. 좋아하는 여자들만 화천댐과 화천수력발전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남긴 뼈아픈 역사를 몰라도 8.55라는 이름만큼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인공호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빼어난 자연풍광.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연은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간다. 지난 수십 년간 외지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비밀의 숲길. 수달길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아름드리 소나무와 계절마다 모습을 바꾸는 화렵수 굴락이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 왕복 10km에 달하는 수달길은 외부에 공개된 지 1년 만에 트레킹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엄청 크게 들어야 돼. 일단 길 자체가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그게 특징이네요. 다른 데 같으면 당연히 전망 데크를 만들어 놓을 자리조차도 그냥 나무로 된 고사목으로 된 의자 몇 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 정도로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길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뭐 어디 좋다 하면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다 다니면서 전국으로 다 다녀갖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여기 수달길이 원만하면서 우리 걷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수달길을 걷다가 운이 좋으면 진짜 야생 수달을 만날 수도 있다. 야생에서 구조된 수달 10여 마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수달길이 시작되는 관문 한국수달연구센터다.
하천의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 수달은 우리나라 대표 멸종위기 중이자 천연기념물이다. 수달은 이 수생태계의 이제 지표종이다. 그 환경 생태계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수달이라는 동물이 이제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서는 이런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는 그런 풍부한 이제 깨끗하고 이런 이제 어족 자원이 풍부한 이런 곳에 이제 서식을 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달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생태계 자체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제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수달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된다. 수달 몸에 부착한 추적기로 꾸준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수달연구센터의 일이다. 이거는 이제 그 FM 방식으로 된 그 발신기에서 나는 이제 소리를 주파수를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수달이 있는 곳을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추적기로 반경 1km 내외에 있는 수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신호가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다. 저희가 그 이제 방사를 하고 그 위치에 이제 그 민통선이 DMZ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철책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수신을 했었는데 그 수신이 되다가 이제 사라졌거든요. 이 지금 북한강 8호 같은 경우는 금강산 댐이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물줄기를 따라서 충분히 북한으로 갈 수가 있죠. 네. 38선이 가로막혀 있어 사람은 갈 수 없지만 수달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길.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거기는 세월이 올지 모르지만은 구태여 뭐 동해로 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금강산까지 가면은 한 25km, 30km밖에 안 됩니다. 도로 뚫으려면 도로는 몇 년이 걸리고 뭐 이러지만은 100km는 그냥 뭐 철조망만 끊어내버리면은 아침에 공사 시작하면 저녁 되면 배가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아마 금강산까지 최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을 갔습니다. 남과 북을 오가는 수달이 8호호를 대표하는 명물이 된 건 풍부한 먹이 때문이다. 8호호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김우곤 씨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은 버려야 되고 이게 이제 붕어랑이와 새끼들 작은 것들 그리고 이거는 블루길 외래어종이라서 얘들은 놔주면 안 돼요. 오늘은 수하면 맥이야. 저희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낚시를 엄청 좋아하셔서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낚시를 하셨는데 여기 어구말이라고 하거든요, 월명리에. 여기가 고기가 제일 잘 나와서 이곳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이렇게 터전을 잡게 되셨어요. 1968년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대물림하며 지켜온 삶의 터전. 다른 데 많은데 여기만 다녀버릇하니까 딴 데는 재미가 없고. 도해지에서 뭐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나왔다 가면 많이 또 힐링이 되고 쓸 때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가끔씩 나왔다 가요. 낚시꾼들 사이에서 8호호는 대물 천국이라 불릴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낚시터마다 문전성시. 대물잉어와 뱀장어가 자주 잡힌다고 소문이 나면서 서울에서 낚시꾼을 태운 전세버스만 하루에 수십 대씩 오고 갔다. 아우 여기는 저 건너도 마치 이게 낚시 원래 지금 한 5월달 이후 되면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낚시꾼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면서 막 낚싯대 치우라고 배가 걸리니까 스크래 걸린다고 그 정도로 여기 꽉 찼댔습니다. 이게. 담갔다 하면 고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 강 건너에 밤이 되면 그 옛날에 간드레라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무슨 조명이 좋아가지고 새로운 게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무슨 카바이트인가 뭔가로 해가지고 등을 켰는데 카바이트가 등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그냥 꽉 차 있었어요. 반짝반짝했어요, 밤이면. 하여간 매일 여기 하루에 버스가 뭐 10대, 20대씩 와갖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유도선이 없습니다만 유도선으로 낚시꾼들 실어 날리면서 했죠. 그분들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밥 장사해서 먹고 살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 뭐 민박 시설이나 뭐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낚시를 펴놓고 텐트를 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짐을 많이 가져오는 거야. 짐을 들고 내려가기가 힘들으니까 이 학생들이 애들이 지게 하나 들고 이제 막 차가 오면 막 가요. 그러면 이제 짐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내려가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당시 돈 몇천 원씩 버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 걔네들 뭐 생활 다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855 상류에 새로 댐이 만들어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1989년에 완공된 평화의 댐이다. 북한에 있는 금강산 댐에서 갑자기 물을 방류할 경우를 대비해 평화의 댐을 지으면서 하류에 있는 855의 물을 모두 다 빼버린 것이다. 1944년 화천댐이 완공된 이래 처음으로 바닥을 드러낸 855. 이 물이 이제 다 빠지고 개울처럼 됐어요. 근데 이제 고기가 월동을 막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기는 다 죽고 뭐 어패류 다 죽고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제 공존하는 건데 일단 고기가 못 나와서 다 바깥에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되고서 평화의 댐 돼서 물을 채우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고전이었습니다. 수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저 밑에까지 한 2km를 내려가야지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객들도 하나도 안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저 앞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웠어요. 생계가 안 되니까 도토리를 연구해가지고 이제 묵도 만들고 팔으려고. 농사 짓는 것처럼 어업도 자연이 받쳐줘야지만 이제 고기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생계 유지에는 조금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죠, 많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또래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날 때도 김우곤 씨는 이곳에 남았다. 언제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맑은 물과 이 주변의 경치를 보면은 이제 뭐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 받았던 일도 싹 잊혀지고요. 그리고 뭐 저의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항상 소중히 간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니면 지금 이 마을에도 저처럼 젊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데 이 맥이 끊어질까 봐 꾸준히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파로호를 지키고 있는 또 한 사람. 여길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여기 한 3년 정도 커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꽃이 피도록 크려면은 7년 정도 걸려요. 6년에서 7년. 그래야 꽃이 펴요. 야생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워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는 꽃. 주머니처럼 생긴 입술 모양의 꽃뿌리가 요강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광릉 요강꽃이다. 멸종위기 1급으로 우리나라를 통틀어 겨우 2,000개체만 남아있다는 희귀종인데 그중 절반이 장윤일 씨의 꽃밭에 지천으로 피어있다. 이제 해산 터널 뚫을 때 이게 우리 앞으로 다 작업도로가 됐었어요. 그걸로 이제 작업차들이 댕기면서 이제 기름을 조달해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운기로 끌고선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게 이 포크링이 땅을 파고 산을 파고 올라갔는데 이상한 풀이 처음에 딱 보이는 거야. 내가 볼 때 내가 처음 보는 풀이야. 그냥 놔둬도 죽을 거고 내가 갖다 한번 심어보겠다. 그래 갖다 심어놨는데 거의 한 10여 년까지 포기가 늘질 않더라고요. 평화의 댐 공사장에서 우연히 발견해 지극정성으로 키운 게 벌써 40년 가까이 됐다. 이곳에서 난 풀 한 포기도 허투루 보지 않는 마음이 활짝 꽃을 피운 셈이다.
지금의 855를 만든 건 이 땅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다. 855가 생기면서 수면 아래에 고향을 두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 서슬퍼런 시기를 눈물로 견디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목숨을 내던져가며 855를 지켰던 이들의 바람.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855는 그 푸른 물 속에 이들의 이야기를 켜켜이 쌓아두고 있다. (855의) 시작이자 존재 이유인 화천댐. 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화천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로 81살을 맞이한 화천댐에는 그 사이 5개의 구멍이 더 생겼다. 저게 그 보조 여수로라고 하는데요. 저희 현재 수문이 16개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16개로 커버가 못하겠다고 할 때는 저 보조 여수로를 여는 겁니다. 국회의 금강산 댐 건설 흉계를 규탄하는 분노의 함성이 전국에 퍼져갑니다. 북한이 금강산 댐에서 기습적으로 방류한 물은 평화의 댐을 거쳐 화천댐으로 흘러들어온다. 갑작스런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2년에 만들어진 보조 여수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상류의 댐의 용량이 한 27억 톤 정도 됩니다. 27억 입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화천댐의 물그릇은 한 10억 입방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물이 내려올 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수로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제 구멍을 이제 뚫는 경우죠. 금강산댐으로 알려진 북한 임남댐이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보조 여수로가 있는 댐은 우리나라에서 화천댐이 유일하다. 사람으로 치면 인생의 황혼기지만 댐 나이 81는 아직 끄떡없다. 콘크리트라는 구조물 자체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지 관리만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90년에서 160년 이상까지도 쓸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하면 계속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 78m에 달하는 댐 높이의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화천 수력발전소는 지금도 출력이 10만 8천 킬로와트에 달한다. 수력발전으로는 우리나라 최대치다.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가량을 이곳에서 담당했다. 일반적으로 수차 발전기는 주기기는 수명이 약 4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40년이 지난 발전소를 대상으로 40년이 되면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출력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수명 도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대상으로 완전하게 개대차하는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했던 발전소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예나 지금이나 든든한 전력 공급원. 화천 수력 발전소가 있기에 연간 824억 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화천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연간 약 7억 톤의 물을 확보하여 수도권 용수 공급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약 2억 톤 이상의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여 홍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강원도 화천댐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천댐은 지금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용 댐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댐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수도권에 새로 만들어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천댐이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강의 이제 기존 댐들의 용수 공급은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여유 용량이 없었는데 이번에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화천댐에 있는 물을 원자력 클러스터 쪽에 공급하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력 생산과 더불어서 산업 발전을 위한 공업 용수로도 쓸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마련돼서 굉장히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화천댐은 이제 반도체 인류 국가로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과거의 아픈 상흔을 딛고 파로호는 내일을 향해 흐르고 있다. 그 물길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법. 파로호는 안 변했죠. 자부심이 있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 저희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곳이므로 저희 생명이고 저희 보물창고입니다. 이제 뭐 내가 여기서 가면 어디 가겠어요. 이제 나도 여기서 죽어야지. 버젓이 지도에 표시돼 있지만 지도에는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나와 우리가 살아온 삶이자 대한민국이 걸어온 궤적이기도 하다. 이곳 파로호에는 아직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